전력공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알죠? 자, 이런 과목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것부터 기억하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목차입니다. 이 목차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력공학을 공부하는 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모든 책에 목차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송전선로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1장이잖아요. 이 1장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3가지 정도로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직류송전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결정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리고 송전선로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는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구성될 때 지지물이 있고 전선이 있고 그 다음 애자가 있고, 그러면 전선을 가설할 때 이도가 생기고 전선의 실제 길이가 이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알면 1장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적인 개념들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목차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목차를 쓸 수 있다면 일단은 50%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어떤 목차에 해당되는가만 알면, 그러면 그 목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만 알면 시험 문제 합격하는 건 어렵지 않죠. 공부할 때는 목차를 잘 쓰고 목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과목이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지금처럼 시험 문제 나올 걸 살펴본다면 직류송전, 송전전압의 결정, 송전선로의 구성 등이 시험 문제 출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어떤 것이 나올까요? 2장에서는 선로정수와 코로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벌써 답이 다 나왔네요. 선로정수의 종류, 그 다음 코로나가 왜 생기는가, 코로나의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그게 시험 문제 나오고 끝이죠. 연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니까 불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연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선로정수에 대한 개념, 코로나에 대한 개념만 알면 2장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송전 특성이죠. 단거리 송전선로, 중거리 송전선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장거리 송전선로. 이런 이야기들은 전기적인 특성 해석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송전 특성에 대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몇 문제나 나오는가, 이거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할 필요는 없죠. 전력 원선도 이해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몇 가지만 외우면 해결이 되거든요. 조상 설비, 송전 용량의 산출, 페란티 현상, 간단한 현상들이죠. 송전 특성에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 대한 해석, 요것만 넘어가면 별거 없어요. 3장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래도 해볼 만한 부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단거리, 회로 이론에서 배운 거거든요. 중거리, 회로 이론에서 배운 거거든요. 회로 공부가 되어 있으면 뭐 또 계산하는 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중성점 접지 방식, 4가지 접지 방식에 대한 특성만 알면 되죠. 그래서 보니까 직접 접지, 비접지, 리액터 접지, 저항 접지가 하나 더 있는데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중성점 잔류전압 계산, 이 정도예요. 그게 시험 문제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 5번째는 유도장애. 유도장애는 2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유도장애를 줄이는 방법, 그 다음 송전선로의 안정도 판단하는 방법, 이 정도가 5장이죠. 그 다음 고장해석, 얘가 중요해요. 퍼센트법과 대칭좌표법. 그런데요, 대칭좌표법은 우리가 회로이론에서 다뤘어요. 회로이론 공부를 했으면 대칭좌표법 문제는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퍼센트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전기기기에서 다뤘어요. 그러니까 고장 해석하는 방법은 이미 공부를 다 했단 이야기죠. 어디서? 회로이론과 전기기기에서. 변압기에서 퍼센트법 배웠죠? 동기기에서 퍼센트법 배웠죠? 그 얘기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장 해석은 오히려 쉬워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하는 것도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대칭좌표법은 공식 찾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 7번째 장.
여기가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은 장 중에 하나예요. 7장은 뇌서지에 관한 문제와 개폐서지에 관한 문제, 내부 이상전압과 외부 이상전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전압으로부터 정상적인 전압이 아닌 거예요. 이상전압은 정상전압의 범위를 벗어나는 높은 전압을 말하죠. 그런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그렇게 보호하다 보니까 차단기가 필요하게 되고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보완하는 전력 퓨즈가 필요하게 되고 차단기를 트립하게 하는 보호 개전기가 필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한 보호 개전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보호 개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보호 개전기의 전압 소스나 전류 소스가 있어요. 전압과 전류를 검출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게 CT와 PT, 계기용 변압기 얘기하는 거죠. 이런 CT와 PT는 전기 기기에서 변압기 편에서 다루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그대로 또 나와요. 7장은 내용이 많고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7장은 6장의 고장 해석도 실기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7장에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다 실기시험 문제에 나와요. 전력공학은 실기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력공학을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실기시험 볼 때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회로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력공학을 이해하는 겁니다. 회로 공부가 안 됐다면 뭐 계산하는 것들은 요원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만 알면 전력공학에서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배전선로가 나오죠. 배전선로에 대한 종류가 나와요. 배전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각각의 배전 방식에 대한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 몇 가지만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요. 이러한 배전 방식에 대한 특성 다음에 나오는 게 9번째 장의 전기적 특성이거든요. 이러한 전기적 특성은 단거리 송전선로와 똑같아요. 배전선로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집중정수회로 해석하거든요. 그게 단거리 송전선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송전 특성 3장에서 배웠던 것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단지 여기에 추가되는 게 부하관계 용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실기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의 관계 이 이야기가 9장에서의 포인트가 돼요. 9장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부하관계 용어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10번째 장이 나오는데요. 10번째 장에는 배전선로의 운용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히 역률 개선 이 부분이 역시 중요하죠. 역률 개선 부분은 그대로 또 실기 시험 문제 나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들만 다루는데요. 역률 개선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역률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그리고 대책이 무엇인가? 역률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은 얼마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10번째 장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배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고조파의 원인과 고조파에 대한 발생 대책 이런 것들도 다뤄야 돼요. 고조파 부분도 역시 실기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전력공학은 실기시험 문제하고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발전공학이 있죠. 발전공학에서는 수력발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수력발전의 기본적인 이론 몇 가지만 나옵니다. 이론 출력이라든지 유량과 낙차, 그 다음에 취수설비, 수차, 도수설비, 수력발전소, 양수식발전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얘는 지금 제목만 봐도 한 7가지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 나와요. 이런 발전 설비에서 수력 발전 설비 한 문제, 화력 발전 설비 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타, 원자력이나 기타 발전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발전에 대해서 투자하는 만큼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투자하는 만큼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간단한 것들만 발전공학에서 보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발전공학 문제 사실 안 풀어도 17문제에서 15개 정도 맞출 수 있는 과목이 전력공학이에요. 이렇게 전반적인 목차를 살펴봤어요.
목차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그래야 공부의 목표가 쓰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100점 맞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하고, 아니야, 난 여기서 합격 점수만 얻으면 돼, 12개만 맞으면 돼, 그러는 거하고 공부하는 방향이 전혀 달라요. 100점 맞으려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해야겠죠. 그런데 12개만 맞는다면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전력공학에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해를 했다면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은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아실 거고요. 발전소가 뭔지, 변전소가 뭔지, 다음 송전선로가 무엇인지, 배전선로가 무엇인지 그 개념은 잘 알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송전선로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 하나가 대표적으로 송전선로를 구성하고 있는 지지물 중에 하나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철탑이라고 하죠. 지금 보고 있는 사진, 얘가 뭐라고요? 철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이 뭐예요? 송전선, 송전선이라고 하죠. 여기에 쓰이는 대표적인 전선은 AC, SR 이런 게 쓰여요. 알루미늄 전선인데 가운데는 철이 들어있는 그런 구조의 연선이죠. 전선의 종류는 연선과 단선이 있어요. 연선과 단선 중에 연선을 씁니다. 연선은 여러 가닥 꼬아서 만든 전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철탑의 정점에 이렇게 하나 달려있는 게 있죠. 얘는 뭘까요? 그렇죠. 얘가 가공지선이에요. 요즘은 이 가공지선을 OPGW라고 하는 선을 써요. 가공지선의 목적은 뇌서지가 가공지선의 수레가 되어서 이 전선로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 뇌서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공지선을 설치하는데 그 가공지선 심선 속에 광섬유가 들어있어요. 가공지선 안에 광섬유를 넣어서 통신까지 해요. 여기 보이는 게 있죠. 얘는 뭘까요? 얘는 철탑과 전선을 접촉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철탑에 전기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연을 해야 되잖아요. 전선과 철탑을 절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설치하죠. 그러면 전선은 여기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점퍼가 돼 있죠. 얘가 전선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전선과 철탑이 직접 만나지 않도록 절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애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측의 세 가닥, 좌측의 세 가닥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회선 철탑이라고 불러요. 전선이 좌측, 우측, 회선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런데 세 가닥씩 간단 말이에요. 삼상 송전선로는 3선식이에요. 4선식이 아니라 송전선로는 몇 선식이다? 2회선이고 얘는 3선식입니다. 3선식을 쓰고요. 그리고 중성점은 어떻게 하죠? 접지를 합니다. 중성점은 접지하는 3선식을 쓰게 돼 있죠. 배전선로는 중성점을 접지하는 4선식을 씁니다. 요게 차이예요. 그리고 요런 거 하나 보이네요. 얘가 뭘까요? 공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죠? 쟤는 멀리서 보면 송전선로에 송전선이 보이질 않아요. 멀리서 보면 철탑은 보이는데 송전선이 보이질 않죠. 그랬을 때 항공기, 특히나 헬기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송전선에 걸려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항공장애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애구를 설치해서 항공기가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표시를 합니다. 모든 송전선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송을 하잖아요, 전력을. 우린 보통 이제 도면에서 표시할 때 보통 이렇게 해요. 좌측을 전원으로 보고요. 우측을 부하로 봅니다.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전원에서 부하로 전력을
전송하죠. 이때 보내주는 전력이 교류인가요? 직류인가요? 당연히 교류죠. 당연히 교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류 송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런데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류 송전하지 않거든요. 그땐 뭘 하죠? 직류 송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또 직류가 유리한 상황에서는 직류를 쓰는 거죠. 그래서 교류 송전에서 전력 변환 소자를 써서 직류로 바꾼 다음 직류 송전하고 다시 교류로 만들어서 공급해서 사용하죠. 그런데 애초부터 직류로 송전해서 직류로 배전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교류 송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전력공학의 전 부분이 다 교류 송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직류 송전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장에서는 바로 그런 직류 송전이 어떤 것이 좋은가, 뭐 그 정도만 시험 문제에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송전솔로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직류 송전의 장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